인상폭은 다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시대 북미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새로운 대북 정책의 큰 그림,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10년 전 오늘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원전 후유증 현재 진행형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방사능 우럭이 잡히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해서 방출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원전의 숙제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느새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10년 전 후쿠시마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요? 원전 사고, 원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440님께서 자전거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 라이딩 못하겠어요. 숨쉬기가 힘든 3월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했네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투기로 의심된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건데요.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이 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정세균 총재가 엄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요. 이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모든 의심과 의혹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서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 368명의 이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었지만 이 정상 거래이고 또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라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는 앞으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속히 조사해서 발표했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수조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도 지금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모 하남시 의원이 하남시 의원의 모친이 지난 2017년 4월부터 3,5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2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투기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3,500여 제곱미터를 2015년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노후에 지을 전원주택
전원주택 부지였다라면서 공직에 입문하면서 이미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 다른 의원도 투기 의혹 받고 있어요? 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2016년과 2018년 이 시흥시 장현동에 임야 32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고요. 이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에서 수백 명의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사는 방식으로 2019년 광명시 가학동 일대 임야 66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족이 땅을 구입해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라면서 해당 토지를 처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양이원영 의원은 처분한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 보좌진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자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현황 볼까요? 근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465명이 나왔습니다. 좀처럼 4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470명이었으니까 비슷한데요. 예. 이 경기도 안성시 축산물 곰판장 관련 확진자가 100여 명 가까이로 늘었고요. 또 전국 각지로 지금 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누적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이 0.96%로 1%에 육박했고요. 예. 우선 접종 대상자 64.5%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전을 붙여야 됩니다. 네.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에 뭐 불화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이 서울신문은 어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마지막 당무위원회가 열리던 날 이재명 지사가 예고 없이 참석하는 바람에 양측 관계자들이 충돌 직전까지 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축하해주고 화답하고 그랬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네, 이 서울신문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평소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던 이재명 지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나타난 것을 두고 반발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좌석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항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무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화가 났나 봐요. 이거 이간책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지상 최대 이간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도 이 민주당 당무회의 당시 이 충돌 고성은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 이 지사님에 대한 좌석을 당으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고 안내받은 자리에 착석을 했으며 두 사람이 당무회의 참석할 때 손을 잡고 등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기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서울신문에서 약간 그냥 약간이라고 하네. 일단 불화설이라는 기사를 쓰긴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선임을 위한 작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요.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네. 이 법무부는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받고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그리고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에서 이걸 주도했다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형준 후보의 이름이 담긴 사찰 문건이 등장했다고요? 네, 이름보다는 이제 당시 직위가 담겨 있었는데요. 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이 사찰 문건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이 박형준 후보의 직책이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단어가 문건 2개에 등장한다라고 K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어떤 문건이죠?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문건이고요. 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현황 그리고 주요 반대인물 관리 방안 이 두 문건이었는데 이 두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 이런 얘기가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 박형준 후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KBS가 취재를 하러 갔나 봐요. 그랬더니 박형준 후보 측에서 어영방송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획관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언론 장악 실태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데요.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참 굉장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그 고법의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대법원 일부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그리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그 원세훈 전 원장 상고심에서 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는 국정원의 영향력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면서 이거 무죄 취지 2심까지는 무죄였는데 이거 유죄 취지로 지금 내려보낸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원세훈 전 원장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당시에 이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행을 지시했습니다. 네, 원심은 이것이 직권남용이라고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미행을 지시했는데 이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징역 7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어떤 죄로 있냐면요. 댓글 부대를 운영합니다. 외곽에. 네네. 거기에서 국정원 예산 63억 원을 횡령한 거죠. 그리고 우파단체, 보수단체 지원에도 1억 5천만 원 또 줬고요. 국발협이라고 정치 공작하는 단체에다가 47억 넘는 돈을 또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자고 그 사업 예산도 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갖다 줬습니다. 그런 범죄도 있었고요. 그리고 호텔을 자기 그 안가로 비밀리에 쓰는 비용도 28억 원이나 썼습니다. 국가 세금을. 많기도 하네요.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3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있다가 무죄로 확정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 감금 행위를 무죄로 재확인했어요. 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감금하고 이 강제 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고 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12년간 무려 51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매장했던 사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987년 이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 씨가 업무상 횡령 그리고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특수감금이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후 그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찰의 재조사를 권고했고 검찰이 이에 따라 비상 상고를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결국 박인근 씨는 불과 2년의 징역형만 받고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사망을 했는데요. 이번에 무죄 판결까지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 정말 가슴 아픈 현대사의 한 단면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194님께서
스가 총리가 올림픽에 쓸 돈으로 오염수 저장 탱크 지어야 합니다. 알겠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정화님께서는 오염수 방출이 아니라 오염수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지적하셨고요. 3041님께서 일본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원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거 우리 모두의 꿈인가요? 너무 지나친 바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자기네들이 정리해야죠. 오염을 다른 나라의 바다에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한나 씨. 네, 퇴근길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작업 구간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곡성 휴게소부터 옥과 부근 1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km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에서 기흥 동탄 부근 5차로에서 이동을 하면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산 나들목 부근에서 4km 밀리고 있습니다. 또 이곳 오산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나들목까지 9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면엔 한남에서 서초 또 상습 정체 구간인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까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안성분기점 부근과 김천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길게 정체되고 있고 더 가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을 끌던 방위비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좀 커요.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에 남과 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반도의 현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방송 나오시는데 머리를 라디오 방송인데 머리를 그렇게 열심히 빗으시고 그러세요. 아니 안 빗으면 저 영국 총리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도요. 참 방송 시작하는데 라디오인데 그렇게 또 거울을 그래도 이게 보시나요? 저 사진이 다 나오던데. 아, 그렇죠. 안 보셔도 멋있습니다. 아이 조심해야지. 그리고 네. 이거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야. 그래요? 근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 응? 아니 그것을 물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자, 남과 북을 위해서,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조언하셨는데,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이젠 더 이상 훈련이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네. 좀 아쉽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이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가고 미국이 하는 대로 대응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쪽에 대해서는 남쪽이 하는 만큼 자기들도 합의를 이행하겠다. 예.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해달라. 그렇게 해서 3월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예.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요구 조건으로 우선 한미연합훈련부터 좀 중단을 하면 3월의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부 말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은 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네. 훈련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가고 네. 앞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마중물을 어디서 떠다 부을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죠. 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것은 종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요? 그게 종북이라면 참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은 종북이다. 그럼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굴복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또 먼저 저기 평화의 손짓을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은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우리보다 훨씬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주 다급해서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것을 들어주는 게 어떻게 종북이에요? 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서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고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면은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가 되는 거고 긴장이 완화가 되면은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종북이라는 이유로 해서 종북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그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한반도는 북한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니면은 평화가 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확실히 정리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인 합참의장을 방문했어요. 벙커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맹에 불리하다. 동맹 유지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군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한미연합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직접 보고 그들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좀 현장 검증하러 갔다고 나는 봅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2025년까지 50% 증액. 바이든의 청구서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좀 조금 언론 보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주진우 기자도 그 잘못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질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수법이 그래요? 네. 근데 우선 금년도 그 방위비 분담금을 13% 전년 대비 13.9%를 올려준 것은 맞아요. 근데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전년 대비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에 안 줬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늘리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력의 경제력의 뭐 여러 규모라든 이런 걸 봐서 방위비 분담금 13%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 합의가 다 됐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가지고 2000년에는 이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줄 수가 없게 됐었어요. 아예 안 줬죠. 안 줬지. 안 줬더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 갖다가서 월급을 먼저 걷는다고 했잖아요. 무급 휴가를 줘버렸죠. 좀 미국이 미국답지 못한 말하자면 좀 째째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 13.9%라는 것은 전전년 대비 13.9%니까 작년 그 13.9%를 2로 나누면 6.95입니다. 6.95%씩을 올려준 셈이에요. 6.95%씩을 올려준 셈이고 다만 이제 13%를 주장하던 한국의 입장이 조금 주장이 말하자면 좀 수정이 돼가지고 0.9%를 더 올려준 셈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4년 동안 2022년부터 4년 동안은 방위비 이게 증액비에 비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결국은 50%를 올려줬다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보도입니다. 잘해야 아마 매년 6% 정도 방위비가 전체 예산에서 방위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이제 봐야 되지만 대체로 한 연간 6% 정도 상승 증액 또는 상승 또는 증액 효과가 나지 않나. 이번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방위비 그 협상의 대표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을 앉히는 걸 보고 이건 됐구나. 말하자면
금융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군인들 들으면 섭섭할 일이지만 그 과거에 종전에는 군 출신들을 갖다 앉혀놓으니까 군 출신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동맹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취지로 쉽게 결론을 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은보 그 협상 대표가 잘한 거예요. 네. 17일에서 18일까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합니다. 예.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뭐 그 한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예. 또는 더 넓게 말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의 네. 협조를 확실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그 인사 외교 차원의 방문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지금 그들의 대북 정책이나 동북아 정책이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네. 미국의 생각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사전 조사 내진 연구 차원에서 온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무장관의 첫 해외 순방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동북아가 미국한테 중요한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도. 예.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지. 네. 먼저 일본을 들려서 한국에 왔다가 그렇죠. 중국의 양재츠 국무위원을 어디 제3지대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아까 네. 보니까 잠깐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이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대로 좀 적극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응? 네. 야, 때리는 시어미보다도 무슨 말리는 친우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 네. 속담이 있지만 지금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 내지는 한미일 협조관계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이 편을 짜고 북한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는데 나서도록 뒤에서 추동을 하는 그런 조금 고약한. 항상 일본은 현대사에서 역사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일본이 껴서 좋은 일이 없어.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늘 10주기인데 일본이 끼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방류해버리면 결국 흘러서 우리 동해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좀 잘 막으려고요. 2부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장관님, 우리한테 이번 6개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선거 기간도 있었지만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김정은, 바이든 그리고 우리 모두 움직임이 조금 소통의 물꼬를 틔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요. 이제 북한이 무슨 미국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은 지금 미국 내 외교안보 진영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됐어도 바로 우리하고 협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북한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국제사회가 요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새로 지금 당대회까지 열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군사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내각 확대회의를 열어가면서 금년도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지금 체제 정비를 하고 있어요. 3개월째.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좀 그들의 노동신문에 사설을 내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런 제목의 사설이 나왔어요. 일면 도비지 그러니까. 네.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 알고 꼬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식량 문제입니다. 네. 이게 금년에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다. 네. 그러니까 알고 꼬지를 점령하자는 얘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식량 정산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비료.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비료를 만들고 농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연일 강조를 하면서 밖에서 그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슨 미국의 협상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벼랑끝에서 전술을 쓰거나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예.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다 상원 인준 청문을 받아가지고 취임한 사람이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렇게 부장관, 미국은 또 부장관이 있고 또 차관이 있고 차관 차관보도 예. 여럿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나간다고. 예. 그다음에 주한 대사도 지금 아직 그 선정도 못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끝나려면 6월 말, 빨라야 6월 말이고 아니면 7월 중순까지도 까지로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그게 없고 장관만 있지 수족이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상대를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마침 북한이 일을 안 저질러 주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는데 네.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밖에 없어요. 예. 내년 그 해넘기면은 선거 국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그 정책을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좀 돌파구를 좀 뚫어야 될 텐데요. 열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그 쉽게 돌파구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 아하. 그걸 그러니까 놓쳤네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해주면은 3월에 봄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근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필요 내지는 한미 간의 한미 동맹 관계 때문에 연합훈련 안 하면 안 된다고는 동맹 지상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뿌리치지는 못하고 이제 훈련을 해서 그건 지나간 거고. 예. 이 알고 꺼지를 점령하자는 네. 사설이 나올 정도 보면은 이 식량 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식량, 백신, 북한 해커들이 미국 화이자 백신 그 회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 백신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백신에서 조금 돌파구를 찾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백신이 우리가 우리도 아직 좀 확실하게 5천만 인구 전체를 2번씩 주사 놔줄 수 있는 분량을 확보 못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주겠다고 하는 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네. 쉽지 않습니까? 정권이 견디지 못해요. 그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것이 비료, 농약, 네, 알곡 근데 쌀은 쌀대로 주면은 좋기는 한데 네. 그 사람들이 더 급한 것은 사실은 비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료를 어떻게 좀 매개로 알곡고지를 점령해야 될 텐데 장관님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돌파구를 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조 바이든이 가톨릭 신자지 않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했는데 만약에 방북을 하면 세계 평화에 좀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를 재개하도록 주선한 것은 네.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쪽에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여서 쿠바와 수교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배치하려고 그러는 바람에 그때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말하자면 쿠바가 미국의 뒤통수 아니에요. 예. 지리적으로 네. 뒤통수가 되는 지역에다가 소련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려고 그러면서 미소 관계가 불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쿠바 미국 관계가 아주 악화됐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적당히 이제 그쪽 유럽 쪽에 터키 쪽에 배치해 있는 대소련 소련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철수하는 대가로 쿠바 거를 철수하는 네. 상호주의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은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지 않았어요? 미국의 제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네. 그런 상황에서 쿠바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과거에 60년대 유산으로 불편한 것이 사실 미국도 불편했었어요. 네. 마침 전략적인 군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쿠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절실히 요구하는 쿠바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된 것이 교황님의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되네요. 아니 자주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교황이 뭐 미국 북한 가시는 것은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교황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꿔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충족해 주지 않는 미국 예.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한국과 대화에 나서고 관계에서 나설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왔습니다. 1927님께서 그럼 북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하러 나오라고 말해보세요. 북한은 포기하는 것이 없이 원하기만 하잖아요. 왜 우리만 양보해야 됩니까? 북이 왜 양보를 안 하죠?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그 1927? 네, 1927님. 그건 아주 훌륭한 보이네요. 좋은 네. 질문 하셨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아. 근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먼저 무조건 핵을 포기하면은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을 만만하게 보고 무조건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끝내놓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핵 포기하겠다. 대신 체제 안전. 그렇지. 경제도 좀 안정시켜 달라. 아니 경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예. 체제 안정. 그러니까 체제만 보장해주면 네. 체제 안전만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경제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맘 놓고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예. 반미 국가도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이 쿼드 플러스에 베트남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아, 그렇죠. 어? 네. 그런 정도로 친미 국가가 됐어. 네. 그러니까 북한을 그런 식으로 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예. 너 저 핵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무조건 없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어, 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약속을 못 맺겠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선핵 포기를 요구해놓고 나중에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없앤 리비아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 리비아처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리비아를 그렇게 리비아의 국가 원수 가다피를 먼저 선핵 포기를 끌어낸 뒤에 경제적 지원 좀 해주다가 수교까지 하고 나서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리비아를 제거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선핵 포기는 북한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체제 안정만 보장해주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니 그거를 그 거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하고 2018년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수교야. 네. 합의상의 1번이. 2번이 평화협정이에요. 네. 3번이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교해주고 평화협정 만들어주면은 핵을 버리겠단 말이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1927님이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좀 해줘야 돼. 북한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수교나 평화협정에 대한 희망도 비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먼저 왜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냐. 핵을 포기하는 순간 맞아 죽을 거라는 공포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 안 된다. 미국한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정확히 들으셨죠? 정확히 아셨죠? 요게 남북 문제, 북미 문제를 푸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보러 먼저 하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하라 이거야. 알겠습니다. 동시에 하면 됩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대평성대를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상 발언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지금 들어오면서 조경태 의원님을 만났어요. 네. 조경태 의원님이 평소에는 이 포카 페이스예요. 네. 표정을 잘 익히지가 않는데 항상 웃지요. 오늘은 온화하죠.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즐거운 표정 관리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야, LH 사태가 야당에겐 호재고 또 우리 여당에겐 악재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경태 의원님이 오늘의 표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선거를 네. 3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LH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세웅지마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순간적으로 좋은 일이 좀 지나면은 또 나쁜 결과가 되고 또 반대의 또 현상이 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여야 탓하지 말고 또 어느 정권 탓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일대의 계기로 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제 투기의 투자도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싹쓸이 해야 됩니다. 자, 조경태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여권에서 물타기 하는 그런 조짐들이 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 강명시형 그 신도시 그 부분은 그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간접적 책임자가 아니라 직접적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분이 그 LH 공사 사장 때 발생한 문제거든요. 예. 그 즉각 저는 그 해임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와 그 관련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관련자까지 저는 이걸 전수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총리가 그 한 20명 정도 뭐 연관되어 있다라고 1차 발표했는데 그 국민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자꾸만 꼬리 자르기 식의 어떤 이런 그 조사 발표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그 여야가 이런 거 하라고 국회가 문을 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그 포괄적으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저는 국민들께 특히 30, 40대의 젊은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빼앗긴 이 절망에 차 있는 국민들께 최소한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전문 재조사해야 된다.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사과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또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4년 동안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이 투기가 명백히 그 담당 공무원이나 또는 이 공사의 관련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공직기강이 지금 해이해져 있다. 기강이 해이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그동안 4년 동안에 국민들께 전세값 안정화시키겠다 또는 집값 안정화시키겠다고 몇 차례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수도권 집값은 그 잡기는커녕 천정부지로 뛰게 만들었고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의 그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백한 책임성 있는 그런 그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석 의원님. 아주 뭐 조경태 의원님 답지 않게 아주 신나셨어요. 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LH 사태가 터진 것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전 정부 때는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변창흠 사장 시절에만 이 일이 있었을까? 예. 앞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하긴 되겠지만 이 일은 부동산의 투기는 또
공무원들이 고급 정보를 비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도 좋지만은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투기에 가담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공직자들, 공무원들, 중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하위공직자들 이 투기 세력을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투기와는 그래서 앞으로 뭐 감옥을 뭐 얼마든지 보내겠다는 이 잘못한 범죄자들, 투기 범죄자들 해가지고 감옥도 그냥 정말 과감하게 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이런 투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국회의원들부터 우리 전수조사 합시다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조직들이 한 30-4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자체에 기획부동산 세력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좀 특단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는 동의하시죠?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면요. 그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긴급 관계자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무관용의 원칙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또 참가시켰거든요. 결국은 1차 총리가 발표한 조사는 저는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전수조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토부나 LH 등 관련 기관이나 관련자들은 저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된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정한 합동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당국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자료를 갖다가 확보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민석 의원께서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부분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기와의 전쟁을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투기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온 거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라면은 강명시형 신도시 사업 자체를 전면 무효화시켜야 된다. 철회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면 무효화해야 된다. 신도시 사업. 전면 무효화 그 내용 빼고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이라든지 대안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공감을 하고요. 그만큼 저도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자라는 것도 동의하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들로 알려진 국회의원들부터 솔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 다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또 투기한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판단을 엄중히 받자. 그 여야가 함께 이 전수조사하자, 이 의견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5715님께서 대통령이 사과하면 뭐합니까? 먹이사슬 최상위 국회의원부터 털어보자고요. 전수조사 300명 전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현실성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다 전수조사하자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나아가서 전수조사만 해가지고는 저는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또 이에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각종 행정기관들이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조경태 의원님, 부동산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는 대출 받아 가지고 하나 집 조그만 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땅, 임야 그런데요. 한 평도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요?
오산이 개발 지역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지역이고, 저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교수 시절에 네, 제 처가가 미국 계세요. 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미국 이민을 가셨는데 네. 처가 어른들이 한국 오면 사시려고 제 처가 땅. 경북 봉화 산골짜기에 네. 땅 땅 있어요? 조그만 거 있어요. 경북 봉화야. 자, 한 20년 전입니다. 주 기자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하면 안 되고요. 물타기 하면 안 되고 이 잠시 후 문제는 6시에 저희 정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은섭이를 학교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은섭이를 키우고 싶었던 아빠.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늘어난 사채 빚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초등학교 내내 들고 다녔던 해진 가방을 메고 중학교에 들어간 은섭이.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아빠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손을 잡아준 건 은섭이었습니다. 아빠에겐 내가 있다고, 사랑한다며 밝게 웃어 보이는 은섭이 덕분에 오늘도 아빠는 용기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른 곳은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이 미세먼지 상황이 바로 좋아지진 않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오늘 밤에도 이렇게 수도권 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 내일도 이 지역들은 나쁨 단계를 이어가면서 수도권 지역은 내일 오전 중에도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의 탁한 대기질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상해 쪽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이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저녁 제주도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이 되면 전라남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중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 영동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우량 을 보면 제주도 지방과 남해안 지방, 지리산 부근에서는 20에서 60mm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고, 특히 제주 산지는 8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북부 등은 5mm 미만으로 지역차가 다소 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779 안 의원 머뭇대시는데요. 뭐 있는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까꿍돌쇠님, 오선 하면서 공무원 투기방지법 하나 안 만들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은 국회의원들 사과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부동산은 네, 지금 그 신도시 선정 그 과정을 절차를 조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이 오래 하셨죠? 아니 뭐 그렇게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그 조금만 알면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신도시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LH에서 그 부지 선정하는데 그 예상 후보지를 갖다가 예. 그 제일 먼저 정보를 LH가 알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을 국토부에다가 상급기관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네. 국토부가 정해지면은 그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 선정을 하자라고 나오게 되면 이걸 해당 지자체에다가 통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그래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그 LH가 이 신도시 선정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정보를 알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변창훈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변참흠 그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출신 아닙니까? 예. 결국은 신도시 선정에 제일 빨리 정보를 아는 LH 관계자들이 그 연루되어 있다 하면은 그 책임을 응당 지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인사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이제 추후도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가 그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의 그 알 권리를 저는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LH 사태의 본질은요,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비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인데요. 그렇죠. 이게 왜 통과가 못 됐느냐? 과거에 여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예. 그거 그렇게 해놓고서 그 당시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게 아마 제가 기억에 한 9년, 10년 전에 이게 발의가 됐는데요. 그때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었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충돌.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네. 이해충돌 방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방지법 이런 관련 법들을 좀 신속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이걸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그것만이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한 이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좀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LH 조건들도 해당될 수 있죠. 그럼요. 자, 조경태 의원님.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자꾸 역대 정권이라고 이제 이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게 핑계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는 계속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만은 자신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말을 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만큼은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저는 철퇴를 가야 된다. 철퇴를 가야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 예상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형 신도시 이 사업은 전면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H 문제도 있고요. 부산에서는 LCT 문제도 있습니다. 자, 부산 선거 판세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부산 선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부산 판세는 뭐 이미 이 직전 그 시장인 오거돈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지금 보면은 박형준 후보가 네. 저희 여당 후보보다
좀 많이 앞서가죠. 네, 지지율은 높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30일은 거의 300일과 가깝습니다. 이제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단지 저희들이 좀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 박형준 후보의 어떤 댐댐이 실체가 계속 양파가듯이 까지면은 네. 박형준 후보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김영춘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은 김영춘 후보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박형준 후보를 볼 때 굉장히 그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분. 그런데 이것이 잘 또 포장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주위에서 보면은 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잘 해내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류의 캐릭터가 아닐까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 무슨 어떤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등등 박형준 후보의 어떤 실체들이 드러나는 그런 앞으로 선거 과정의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면은 저희 후보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환경단체에 대한 그 사찰 정보를 담은 국정원. 아니, 그게 보세요. 그게 제가 거짓말을 참말처럼 잘하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찰 문건을 보면은 홍보 기획관으로 이렇게 나와 실도 아니에요. 네. 홍보 기획관인데 이건 박형준 후보가 당시에 홍보 기획관이었단 말입니다. 네. 또 다른 유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정말 진실처럼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구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지금 그 선거가 이제 바로 지금 법정 선거가 시작될 그 직전에 있습니다만 예, 지금 그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후보들이 이제 정해진 상황이고 그러면은 후보에 대해서 뭐 상호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은 가능하면 좀 삼가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검증하는 과정은 바로 고스란히 그 시민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궐선거는 선거를 안 해도 되는 선거를 전직 그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특히 지역 민심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이번에는 그 결격 사유가 있는 기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는 투표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입장들이 좀 다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한테 재보궐선거 물어보는 기책 사유가 어디 있느냐 꼭 이렇게 집어주십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알려진 이야기고요.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형준 후보께서 MB 정부 시절에 2010년 7월까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2011년부터는 사회특별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MB 주위에 있어요. 네네. 그걸 보고서 한 절반의 MB 남은 임기 동안에 왜 MB의 측근인 박형준 후보가 장관을 못했을까? 네. 그게 참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장관을 하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만한 결정적인 하자가 몇 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하자들은 본인만 알고 있는 하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본인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그 저는 하고 알려지지 있습니다. 않은 일들이 확인되지 않은 일이 저는 나오는 묻고 싶어요. 건지는 박형준 후보가 왜 당시에 장관을 못했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질문 그렇죠. 드립니다. 이거는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확인되지 않는 얘기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조경태 의원님? 네, 좀 앞으로는 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마 이건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이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박형준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로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 완벽한 그 사람 또 완벽한 후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조경태 의원님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직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께서 알겠어요. 단호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의원님 있습니다. 그거 3번, 4번 얘기하셨어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이제 당대표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석이 떠야 되는데 조경태가 떠야 되는데 윤석열만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그 급부상하는 이유는 네. 그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 보여준 그 대국민적 이미지, 네. 그 소신 발언을 하고 헌법 가치와 그 법치 시스템을 지켜내겠다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나아가서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코로나 사태라든지 전 조국 그 장관 사태라든지 그 많은 그 아픔을 겪었던 국민들이 공직자로서의 그 강직함과 원칙과 상식을 지켜내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거의 우호적인 평가만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신다면 그게 대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예.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께서 검찰 개혁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까? 아니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서 검찰을 위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마치 국민을 위한 정의로 포장을 했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저항한 검찰총장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미 대선 행보는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의 이제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성공할지 말지는 첫째는 과연 국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즉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인데 국가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역사적인 안목과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비전이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은 두 전직 대통령 MB와 박근혜를 구속시킨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업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거부감, 이것을 얼만큼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윤석열의 대권 행보를 앞으로 가늠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보낸 거는 검찰이 잘한 거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나 검찰이 그 조사는 수사는 했지만은 네. 그거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시대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두 전직 대통령을 그 감옥에 보낸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여권 인사입니다. 여권 인사. 여권 인사요? 왜냐하면 총장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현 정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그 이 대립각을 이 정권과 세우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 MB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박수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그 비리라든지 잘못된 점, 권력형 여러 가지 그 비위 이런 부분에 수사한다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뭐 그 상당히 그 나쁜 쪽으로 그 도려내려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노남불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그 현상이 발생한 게 하게 된 어찌 보면 1등 그 공신은 바로
아주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문재인 정권 자신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원칙과 상식을 어겼고 윤석열 총장은 지켰습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수사를 하고 했던 그 원전 사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과 현 정권이 상당히 대립하고 갈등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다른 다 떠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정의 속에 위선적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선적 정의입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에 대한 수사 이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자기 가족은 제껴두고 자기 가족은 제대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총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위선적인 정의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위선적인 정의를 외쳤다. 근데 왜 안민석 의원님의 지지율은 윤석열 총장보다 낮습니까? 왜 말을 못하세요? 자, 넘어갈까요? 로빈만님께서 왜 지지율이 높을까요? 지금 오만한 정부 반성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을 지지할까요? 얘기합니다. 9191님께서도 인천에 삽니다. 쉬운 신도시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낙후된 도심 개발했으면 해요. 신도시 개발을 하면요 농지 훼손되고요 또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배를 불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조경태 100% 공감하는 그런 그 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민석 의원님 지지율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의 지지율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선거철에 기자도 바쁘죠? 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요, 어떤 의원들이 제일 열심히 움직입니까? 일단은 지역이 서울이랑 부산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그 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제일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네, 후보들을 돕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서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가 네. 후보가 되자마자 약간 당에서 열심히 안 하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다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지금 도장 찍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 3일 정도부터는 네. 당 의원들이 이제 오세훈의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러면서 네. 좀 그 지지율 상승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고무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의원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도 하는 것 같고 선대위도 꾸려졌으니까요. 오세훈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후보 최고다 약간 이 그래요? 뉘앙스로 가고 있고 사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또 한 번 더 이겨야 예.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오세훈 후보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게 보이죠? 네. 국민의힘이 조금 약간 들썩들썩거립니다. 네. 저도 되게 간만에 좀 다들 고무되고 흥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일단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는 이긴다? 네. 지금 최근에 뭐 여권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바람들이 좀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야권의
단일화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 협상팀이 만나서 뭐 결정을 한 게 있는데요. 19일에 단일 후보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예. 그 단일 후보 발표 전날, 전전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했고요. TV토론은 아직 횟수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은 날짜가 정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내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일화 이 삿바 싸움에서 굉장히 큰 거칠게 충돌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더라고요. 후보들은 앞에서는 굉장히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실무 협상단에서는 여론조사 문구나 뭐 당의 이름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횟수 이런 것 가지고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는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상에 대해서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되게 굉장히 반기는 멘트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3지대라는 그 포지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했다는 거는 만약에 본인 편이 되면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자기 편이 된다면. 네네, 된다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을 호소를 하면서 행복하게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복잡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 재밌었던 게 김재원 전 의원 페이스북 글이 그렇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썼죠?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굉장히 날선 어딩을 쓰시면서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그 주장을 하면서 이 김재원 지지했죠.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안일을 봐주던 변호사이기도 했어요. 네네네네. 제가 서초동에 신동욱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여동생의 남편 네, 신동욱 그렇죠. 씨 재판이 있었어요. 네. 재판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꼭 김재원 현역 의원인데 예. 거기 와서 그걸 챙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각별한 사이였죠. 각별한 사이예요.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집안 일들은 다 챙기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분이 청와대 친박의 핵심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을 안고 가야 된다. 네, 지지하는 그 메시지를 낸 거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아직은 이제 이 글이 오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의원들이 반응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뉘앙스도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총장 자리에 있을 때는 문재인 정권 사람 뭐 별의 순간은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지금은 제3지대는 안 된다. 우리 당으로 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가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판이 흔들린다. 네. 판이 흔들려서 변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홍준표 의원은 또 강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의 경쟁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얼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많이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요새 어떻게 지내요? 조용하게 지내고 계시고 이번에 부산 선거는 도와주신다고. 부산 선거는 네, 도와준다고요? 부산시장 선거 이제 그 부울경 지역에 어쨌든 굉장히 다선 의원이시니까 네.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은 모르고요? 서울은 일단은 네.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사이가 안 좋고요? 여전히 서로 미워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윤석열 그 검찰총장 쪽에도 친윤 의원이 생길 만한데요. 그런 사람들 좀 보입니까? 지금 대표적인 건 정진석 의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정진석 의원이 이제 예전에 그 관계를 토대로 윤석열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권영세 의원도 이제 검찰 출신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대학에서 뭐 공부했던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연결고리만 있으면 지지한다는 의사를 뭐 안팎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기상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요.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여도 네. 의원들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새는 누구랑 봤어요? 뭐 지도부 의원들 주로 보고 있고. 지도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기자들하고 밥 먹죠? 근데 그 횟수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면 그냥 방에 이제 의원회관에 가서 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고. 주로 바쁘단 차. 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자들 이렇게 다 모여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건 요즘에는 없어졌죠? 그런 건 정말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건 좀 없어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지금 네. 여의도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죠? 네, 매일매일 너무 뜨겁고 어떤 의원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걸 파고 있는 기자들도 많고요. 지금 계속 관보 뒤지면서 네네. 재산 등록한 거 보고 또 그거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만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와요? 그거는 사실 다 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좀 많이 공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요. 그동안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초선 의원 되게 많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알려지지 않으신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돕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전수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그 의혹의 처음이었던 LH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은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로 어떤 거를 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결국은 부동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네, 부동산 가격도 문제인데 이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로 이제 야당은 엄청 공세를 계속 펴고 있고, 뭐 총리실 주제의 그런 조사도 다 믿을 수 없다는 방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표정이 달라졌죠? 네, 최근에 한층 여유 있어진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 부산 석권을 노립니까? 2대0을 노리고 있죠. 네, 2대0이 국민의힘이 2대0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오세훈 후보의 그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는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이 고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요즘은 좀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해요? 네, 박영선 후보, 김진애 후보 이렇게 이제 단일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동산 문제 때문인지 아무래도 말은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이 선거에서는 네. 박영선 후보만 보이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많이 돕는 사람들은 이름은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아직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선거 운동하는 기간에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당 지지세도 만만치 않고 조직도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기자들이 누구한테 그 배팅을 하거나 누구한테 걸거나 그렇게 재미삼아 내기를 걸진 않죠? 아직은 아닌데 이제 야당 단일화는 누가 될 것인가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단일화는 누구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정말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더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오세훈 후보 얘기하는 기자들도 많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한나 씨. 네, 퇴근길 정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50분가량 소요되겠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그보다는 정체 구간이 짧은데요.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3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면 바란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8km 정체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6km,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3km 정체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나들목까지 어렵고요. 이후로 서창분기점에서 짧게 서행합니다. 반대 인천 쪽은 산막에서 광명 부근, 역시 남동에서 문학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남사 부근에서 오산 부근까지 정체고요.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도 8km 사이에 차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기흥 동탄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 또 더 가서 환감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였어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지진이 해일을 몰고 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 붕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있었고요. 그 누출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원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 특별대담 기억하라 후쿠시마.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어떻게 접하셨어요, 호사카 교수님? 저는 그 연구실에 있었고요. 오후 2시 4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먼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기보다 그 쓰나미죠. 일본의 대지진하고 쓰나미. 그것으로 먼저 그 연구원이 그것으로 뉴스로 알아가지고 일본이 망가진다라고 하면서 제가 놀라서 유튜브 채널을 좀 가동시켰습니다. TV 켰더니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파도가 막 밀려와서 예. 바로 그리고 즉각 아직 살아 계셨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후쿠시마 쪽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그 사이타마에 살고 계셨는데 도쿄 바로 위에. 네, 그 외출증이었어요. 네, 그 거기에 그 산도인 빌딩이 있습니다. 산도인 빌딩이요? 네, 사이타마의 산도인 빌딩이 위쪽에서 부딪히고 있다. 빌딩이요? 예, 300m나 떨어져 있는데 지진이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당시. 장마리 캠페이너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건? 실제로 저는 당시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 원전 사고로 소통했는지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방사능 누출은 없다. 방사능 안전하다. 원전 사고 안전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었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뉴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네. 당시에 15,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5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100만 채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제1원전은 수소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방사능 누출이 계속됐고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당시 실종된 아내를 찾아서 10년째 바다를 뒤지는 미야기현의 한 아저씨 기사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일단 사망자는 15,000명,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일본의 그런 그 재난에 대한 그 매뉴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대비하면 일본인데 저희도 놀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그 후쿠시마 지역에 일단 10m까지는 제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쓰나미가 15m 곳이 온 거죠. 그때까지 그 지역에는
그 5m 정도밖에 쓰나미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m 정도의 제반이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산상으로 조울한 그러한 쓰나미가 온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난처에 움직였던 거죠. 많은 예. 사람들이. 그러나 피난처는 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피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한꺼번에 500명, 700명 한꺼번에 죽었고요. 근데 피난처에 가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가까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아, 피난처에서는 죽고 네.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살고. 예,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네. 네. 아, 네, 좀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장마리 캠페이너님, 후쿠시마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네, 저희 그린피스는 실제로 2011년 3월에 사고가 난 직후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10일 만에 현지 조사를 시작했고요. 당시에 일본 정부에게 이제 피난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그 고선양 방사선 지점을 통보하고 이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난 지시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제 NGO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라고 거절했다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같은 지점에서 방사선 지점을 발견하니까 4월 11일에 그 지역까지 피난 지시를 내렸던 기억이 나네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방사능 물질들이 좀 발견된다고도 하고 방사능 우럭이 발견된다고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일본 정부가 이미 제염이 끝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제염이라고 하면 방사능 오염 그 토지를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이제는 건강하고 이제는 안전한 토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오염은 계속 될 거고요. 산림지대에서 기상현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염을 한 지역까지 오염시킬 거고요. 예. 저희가 그 최근에 보고서로도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서 만들어질 더 심한, 더 고독성의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서울시 면적의 60%가량이 아직도 심각한 방사능 오염 지역이어서 피난 지역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데 그러면 그 동네는 사람이 안 살고 피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산다라는 지역이 예. 지금 아직은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일단 돌아가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 지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 손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산림 지역에 있는 방사능이 언제 또 호우라든가 그런 곳으로 떠밀려 나오면 주민이 지금 살기 시작한 거기에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해서요. 정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하다. 계속 후쿠시마 수산물 먹어도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보고서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제염 특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으로부터 한 40km 떨어진 근방까지 다 포괄하는 지역인데 이 안에는 일부 피난 지시가 해제돼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혀 돌아갈 수 없어서 귀환이 곤란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제염이 완료됐으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려고 하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곧 시작될 성화 봉송 지역도 올림픽도 거기서 막 치르겠다고 하고요. 네, 그 귀한 곤란 지역은 굉장히 오염이 심한 곳인데 성화 봉송 루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정부의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5%밖에 제염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이나 농지대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염이 완료됐다는 것도 거짓 주장이고 그렇게 위험한 곳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이후에는 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자,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실제 일본 국민들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예를 들면 원전, 네. 원전은 이제 제로로 해야 된다. 네. 이러한 인식은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탄시 사고를 일어났을 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네. 민주당 정권 자체가 원전 제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원전 재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국민들은 거의 70% 이상이 원전은 없애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이 인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요? 예. 예.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에는 54개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이전에는 54개 있었어요? 54개. 그러면 일본은 원전을 계속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나 일단 아베 정권은 스가도 마찬가지지만 네. 재가동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죠, 사실상. 아하, 네. 예. 후쿠시마 사고 뒤에 일본은 재생에너지 강국이 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사실인가요? 그래서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력 그거는 30% 정도였어요. 예. 전체로. 근데 지금은 3%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대체 에너지로서 90% 이상 지금 대체되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조금 원전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시민들은 사고 이후에 꾸준히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최근에 70% 이상이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도쿄전력의 사장이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앞으로 2030년까지 더 많은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 기조를 맞추려면 지금으로부터 원전이 아까 5개 말씀해 주셨는데 30개까지 운영을 가동해야지만 그 목표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민당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기조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죠. 아, 그러네요. 참 안타깝네요. 교수님, 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2011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일본에 가가지고요. 네. 후쿠시마산 토마토 이렇게 먹는 장면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일본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매우 좀 좋아했겠네요. 그렇겠죠. 그래도 큰 뉴스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11년에 큰 뉴스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도왔다라는 뉴스가 좀 3월에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한국에서 모금하고요. 돈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3월 말에 일본에서 톡토가 일본 연토라는 외국된 교과서를 많이 검정 통과를 시켰죠. 네. 그 이후 한일 간이 오히려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쿠시마산 토마토랑 오이도 먹고 막 그랬는데 왜 일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2012년에 톡토에 가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앙금이 별로 없었죠. 네. 일본이.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때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역시 교과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호소력은 없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0341님께서 재생에너지로는 원전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가 원자력 정책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보도를 보면 해외는 원전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전 문제로 보면요. 이거는 안전 문제는 트렌드가 아니죠. 유행이 아니잖아요. 네. 해외에서 어떤 탈원전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도쿄올림픽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도쿄올림픽 열기는 엽니까? 해외 관중 없이 개최하기로 했다고 그런 보도는 나오는데요, 교수님. 예,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IOC의 바프 회장도 네. 도쿄올림픽 개최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최선택이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개최하겠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관중을 부르지 않겠다.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안전 대책을 정확하게 하여서 하겠다.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열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것은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쪽에서 사실상 결정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걸 미국이 결정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MBC 판송이 올림픽 판송료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미국이 결정한다? 네. IOC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는요? 네. 아, 그렇군요. 또 재밌네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입니다. 아니, 원전 사고로 많은 오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쌓여갑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을 그냥 바다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린피스는 2년 전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 뒤에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지연시키도록 하는데 저희 캠페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리고 또 일본 내 선거 상황으로 오염수 방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선거가 지나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한 다음에는 방류 결정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이게 한 번의 기회로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전체 공유하는 바다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방사능 물질에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인접국으로서의 국제법 권리를 꼭 실현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도록 하는 게 저희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이나 다른 어민들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본에서 오히려 반대가 심한 데는 후쿠시마 어민들이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을 세계적으로 먹지 않겠다.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또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수를 반류한다면 후쿠시마 특히 어민들의 생활은 계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후쿠시마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게 반대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국민들은 가만히 모르쇠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보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런 보도를 안 하는군요. 보도를 그러니까 오염수를 반류하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일본 국민들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보도 통제가 상당히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 자, 이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해양 재판소로 가는 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네, 현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이 일본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뒤에 여러 분석에서 국제재판소까지 해양재판소까지 가면 이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국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요. 그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옵션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겠죠. 네. 일본의 해양 방류, 오염수 방류 막아야 된다. 한국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반응을 하나요? 예, 일본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한국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일본 쪽에서는 한국의 이야기는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다. 왜 네네네. 비합리적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일본 쪽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다른 나라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예. 네, 그 다른 나라의 기준하고 그 이하의 기준으로 일본에서도 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논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한국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일본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오염수가 나오긴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모두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네. 보통 모든 원전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염수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은 이런 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을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자, 장마리 캠페인은?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는 거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오염수는 기존의 원전 배출수와는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과 같으니까 방류해도 된다라는 정당화의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든 원전을 운영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그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월성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배출수가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모든 원전에 반대하는 겁니다. 월성 원전이냐 후쿠시마 오염수냐 무엇이 더 위험하냐 따질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해도 지금 일본 정부의 목표에 따라서요. 월성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보다 약 100배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00배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원전들에서 나오는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되는 원전이 5만 년을 돌려야지 나오는 스트론튬 90이 예.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있는 거죠.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를 좀 더 한국에서 일본의 오염수가 너무 특별하다라는 것을 세계화해 나가는 필요가 물론 해 오셨지만 좀 더 일본의 논리를 다른 나라가 깨는데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혜숙님께서 한국 자리에 미국이 있었다면 과연 일본이 오염수를 버린다고 바다에 버린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얘기합니다. 다른 강대국이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 방금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세계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반유한다라는 오염수 반유라는 것은 가장 비용이 싸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경제 논리로 그런 식으로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이 된 날입니다. 자, 10년의 세월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장마리 캠페이너님? 네,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바뀐 것은 많이 없고요. 오히려 후쿠시마 현지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예. 한국 같은 나라들도 탈원전 정책을 생각해 보면 2080년 동안 지금 원전을 운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역행을 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역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원전을 운영한 국가로서 탈원전 정책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호사카 교수님?
유럽은 오히려 탈원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을 중심으로. 그런데 일본이나 또 옆에 있는 우리 한국도 완전 탈원전이라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향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동북아는 좀 평화가 약간 약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만약에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있어가지고 원전 쪽에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지 참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 특별대담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